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흥망의 중심에 인간이 있고 성소의 과정 속에서도 주역은 역시나 인간입니다. 기후 조건이나 노예 문제, 무역 등등 학자들은 저마다의 관점으로 로마를 이야기합니다만 각각의 지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모여야 거대한 흐름이 완성되겠죠. 지금의 로마는 단지 관광지일 뿐이지만 2000년 전의 로마는 달랐습니다. 장구한 세월간 지속된 로마 제국을 세 권의 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의 1인자 컬린 맥켈로 정명섭 작가가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마무시한. 네, 어마무시한.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일단 세 권입니다. 뭐 지난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 이 세 권은 전체 7권 중에 1권에 3권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두꺼워서 3권을 분권한 거고요. 예. 다음 권도 아마 3권일까, 예, 3권 예. 정도일 거고 그 다음 권도 두툼한 3권. 네, 이 정도라서 전체로 치면 한 20권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7권에 3권씩만 21권이니까 예. 21권 정도, 20권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예. 이거를 단숨에 읽고 사탕처럼 빨리 깨물어 드시거나 아하. 빨리 읽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하나쯤은 예. 천천히 하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출판사 그 계획이 있나요? 이게 얼마 간격을 두고 내겠다라든가? 일단 이번 이제 다음 권 예. 풀립관이라고 예.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국내에서 예전에 책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책까지는 이제 올해 연말 예.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3권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출판사도 확실히 이제 출판사 대표는 끝까지 내겠다. 왜냐하면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라고 예.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출판도 비즈니스라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이게 그 결심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계약은 전권을 다 네.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국내 작가도 그렇고 외국 작가도 그렇고 최근에 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차라리 위약금을 물거나 아하. 위약금을 물고 예,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예전에는 그래도 책은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안 네. 팔릴거나 상황이 변해도. 근데 이제 지금은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계약을 그냥 포기하고. 근데 국내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죠. 네. 미리 줬던. 그럼 이제 외국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다 이제 페널티까지 물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도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많다는 게 이제 숫자적으로 엄청 많다기보다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네, 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번역된 책들이 좀 이렇게 있었으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뭐 사실은 어떤 이제 뭐 많은 출판 번역가들이 국내에 번역서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도 물론 글을 쓰고 있으니까 번역서는 저희 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번역서조차 없으면 네. 책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더 안 팔리지 않을까요? 더 안 팔리기도 하고 네. 사실은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 로마 1인자 같은 경우가 상품이라고 치면 리스크가 너무 큰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뭐 건설 일 쪽 하시는데 네. 건설 일을 하는데 다 지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짓는 과정도 길고 그 다음에 땅 문제도 좀 복잡하고 분양이 될까?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못 지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많습니다. 계약금만 던지고 손 털고 나오는 경우 많죠. 네. 왜냐하면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건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출판 같은 경우는 사실 손해를 무릅쓰고 이제 책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를 위해서나 출판사를 위해서 하고 그 대표적으로 수혜를 입은 작가 바로 접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많은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들이 결국은 저를 계속 저한테 기회를 줬어요. 덕분에 이제 사실 지금 와서 그나마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는 거지. 첫 책이 조금 예상치보다 안 나고 나서는 저 어깨가 항상 어깨에 한 10kg쯤 올라가는 것 같았거든요. 양어깨에. 예, 그랬던 거라
저는 일종의 저는 출판인들, 예, 그러니까 출판계에 저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에요. 네, 왜냐면 사실은 저를 전속으로 데리고 있을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사실 저도 지금도 제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작가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저를 키우기 위해서도 그나마 출판계가 많은 손해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을 써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다양성, 도전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로마의 1인자가 끝까지 완간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단 책이 나오고 나면 뭐 지지든 볶든 뭐 도서관에 가서 보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그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못 보던 로마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로마의 이제 뭐 그 당시의 이야기들 어느 한 시대에 대한 거는 그 자체가 이제 이 지금 로마의 1인자가 원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 제가 역사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서구에서는 역사 소설가라고 하는 것보다 역사가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대학에 학위가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자료 조사나 고증을 통해서 소설을 쓰지만 고증을 굉장히 잘 맞추면 역사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콜린 맥클로드 사실은 그렇게 이분이 이제 뭐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거나 학위가 없다고 로마 1인자라는 책이 사료적인 가치, 그리고 이게 소설이라고 사료적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서구의 로마학자들 한 명도 없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 서구에서조차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우리 로마에 관한 연구가 집대성이 되고 그 결과물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논문이라든지 조사 보고서 같은 게 모두 종합된 게 이 안에 녹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런 단순히 소설가가 아니라 역사가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결국은 역사 소설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나. 뭐 말초 신경을 자극하거나 뭐 재미있는 부분은 찾는 것도 좋은데 역사는 사실 소재로서의 하나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람들한테 소화를 시켜내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역사 소설을 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굴레이자 숙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식이 분명하다. 제가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참 황정민이 여러 사람 밥상 얘기도 많이 썼습니다. 네. 밥상 차려놓은 거. 네. 그 영화 저도 봤어요. 누구는 최고의 환타지라고 하던데요. 저렇게 끝날 리가 없다고. 네. 시원하기도 하고, 재판에서는 또 엉망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책들이 좀 더 나와서 저는 출판사가 최소한 손해는 안 보고 쭉 이어서 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 시장이 이 정도 이렇게 방대한 분량도 좀 받아줄 수 있을 정도로 좀 건강했으면 좋은데. 뭐 90년대, 2000년대는 그게 가능했던 시대였는데 사실은 시대가 지나면 좀 발전을 해야지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제랑 오늘이 다르고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내일이 기대돼야지 오늘 좀 빡빡하게 살거나 힘들더라도 되는데 요즘 세상은 오늘은 어둠이고 내일은 암흑이고 모레는 뭘까요?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사실 출판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도 로맨스 소설을 써볼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이제 부끄러울 만한 소설을 쓰시려고 그러나요? 네. 좋아요. 왜 이런 소리가 나왔지? 이제 출판을 하지는 않고 이북으로 이제 가명으로 이북 얘기를 하시다니 종북 아니십니까? 이북으로 해서 로맨스 소설을 한번 써볼까. 이제 굳이 이북으로 내신다 그러면 약간 19금을 지향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로맨스 소설 쪽을 해서 뭐 그냥 이제 스치는 생각이었지만 그 이유가 그냥 직장을 좀 그만 다니고 그냥 내가 제일 그래도 잘할 수 있고 실증을 안 느끼고 매달릴 수 있는 게 글을 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 내모레면 직장 생활 30년인데 그만하고 그런 걸 해보면 안 될까. 필명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전헌관 어떻습니까? 너무 냄새나서 안 돼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냥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글의 본질은 다 똑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 소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느냐에 따라서 소설, 에세이, 그다음에 뭐 교양서 이런 방식을 택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괜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또 이상한 한 소설을 하나 이렇게 이북으로 접하시고 이거 혹시 전모식경이가 쓴 거 아닐까? 뭐 이렇게 하진 말아주세요. 그냥 스치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마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네. 자, 로마의 1인자. 이런 책들이 주로 이름이 길고, 네. 그죠? 이제 헷갈리잖아요. 읽다 네. 보면 네. 앞에 잠깐 언급된 사람이 뒤에서 나오면 네. 아주 주요 인물들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상식적으로 기억하는 이름들이 있지만 네. 기억을 못해도 굉장히 힘들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옆에다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읽으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2권까지 카이사르가 안 나옵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1, 2권의 주인공은 네. 꼭 기억하실 만한 인물 마리우스와 술라 두 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좋은 팁을 주신 거예요. 지금. 네네. 이게 네. 사실은 로마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네. 제국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나왔던 이 마스터즈 오브 로마의 시작은 네. 로마가 최전성기 공화정으로선 그 한니발이 활약했던 카르타고 페니키아와 싸웠던 예. 카르타고와의 전쟁 기억은 아실 거죠. 예. 모두 3차례 걸쳐 벌어졌고 마지막 3번째에서 드디어 카르타고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뭐 소금을 뿌려서 이제 완전히 못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좀 뻥인 걸로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 중국을 꺾어버린 셈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숙적을 꺾었는데 그다음 뭐 하지? 이게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뭘 해야 되지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면서 이제 오랫동안 로마인들이 정답 내지는 신성하다고 믿었던 공화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로마가 처음부터 공화정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왕정으로 시작됐다가 7번째 왕쯤이 됐을 때 왕의 악정에 못 이긴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쫓아내 버리고 공화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화정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사실 앞서 말씀드린 로마가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호전적이고 연락 짱센 투명 드로운까지는 아니지만 좀 힘이 셌던 다른 종족들을 물리치고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사실 카르타고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로마는 지금의 대한민국 같은 나라였어요. 육군은 연락 짱 센데 해군은 나룻배 수준. 뭐 지금 우리나라 해군 많이 컸지만 반면에 카르타고는 일본 같은 나라였어요. 해군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카르타고랑 로마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는 뻔했어요. 단지 이제 육군이 싸우면 이제 로마가 더 이길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근데 근성의 로마인들은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하천에다가 모형배를 만들어 놓고 노젓는 연습을 시킵니다. 연습까지. 산골짜기에 살던 사람들, 심지어 그 중에선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사람들을 데려다 노를 젓게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였으면 이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시키면 도망쳤을 거고 다른 시스템이었으면 돈을 주고 빠져나갔거나 그렇죠. 근데 로마는 시민이기 때문에 해야 됐어요. 시민이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해 해야 됐기 때문에 기꺼이 노를 저었고 로마 해군이 피해를 입었던 거는 사실 카르타고 해군과의 전쟁보다는 태풍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태풍이 몰려올 것 같으면 카르타고는 튑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태풍도 모르고 태풍이 쳐봤자 얼마나 치겠어. 이렇게 했다가 뭐 떼죽음을 당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카르타고 애들이 야 이렇게 당했으면 애들이 이제는 바다에 나올 생각 못하겠지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태워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거듭된 패배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장악하면서 패권을 장악합니다. 이게 이제 지중해라고 부르는 이 바다를 이제 본격적인 패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얘기가 지중해는 우리의 호수라는 얘기가 이때 나오거든요. 딱 요 시기 직전인데 여기까지 막 정신없이 싸우고 둘겨 부수고 야 너야 들어와 이러고 부수고 그러니까 이제 한숨 돌리고 나니까
내가 여기 왜 있지? 잠깐만. 뭐야 이거?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늘어나니까 네. 조폭으로 치면 형님, 큰 형님, 작은 형님, 둘째 형님, 작은 형님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뭔가 시스템이 도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하느냐? 또 나눠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겼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고 제가 마리우스와 술라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뭐 먼저 등장할 수 있었던 가이우스, 마리우스 로마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거는 이제 영어식으로 좀 줄인 거고요. 한 2배가 더 길게 붙어요. 혈족 이름, 귀족 이름, 집안 이름, 본인 이름.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냥 가이우스, 마리우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뭐 정치가 로마 시대 정치가는 100% 군인입니다. 예, 이 정치가인데 민중파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출신도 좀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다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역시 이제 그 전쟁 유구르타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을 통해서 정권을 이제 명성을 얻고 이제 그 정권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누구랑 다투느냐? 이제 술라라는 인물이에요. 술라라는 인물은 뭐냐면 이 사람은 본명이 나오네.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 펠릭스. 길죠? 네. 이게 이제 이름 외우는 법인데 뭐 여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리우스는 평민 출신 그리고 대표한 사람이고 술라는 귀족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 집단이 초창기에도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전쟁을 계속하고 정복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좀 무마가 돼요. 그 유명한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이제 사실은 실패에 돌아갔던 이유 또 이제 뭐 실패에 돌아갔음에도 국가가 이제 크게 혼란에 안 빠졌던 이유는 어쨌든 나가서 싸우면 뭐 전리품 들어오고 땅 넓어지고 풍족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앞의 성공에 취해서 뒤에 조금씩 발밑이 허물어지는 거 못 보거든요. 조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향적인 성장을 거듭하면 사실 내면적으로 조직 체계가 정비가 안 되는 시점에 부닥치게 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계속 나올 때마다. 망합니다. 예, 그렇죠. 로마가 딱 이때였어요.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이제 조직이 커지고 체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체제를 어떤 식으로 개편하느냐? 마리우스는 민중 중심으로, 술라는 귀족을 중심으로. 누가 답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마리우스랑 술라 그리고 둘 다 아까 정치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시대 정치인은 군인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뛰어난 군인. 로마가 사실은 뭐 지금 아무것도 뭐 연관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딱 하나 배워야 될 게 피를 흘리면서 자기 권리를 쟁취했던 거였어요. 정치인이면 나가서 싸워서 공을 세우면 정치의 명성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카이사르도 갈리아 전쟁을 통해서 빚쟁이였거든요. 대머리 빚쟁이. 해서 로마의 삼두 정치까지 올라가는 게 됐어요. 이때까지 올라갔을 때 이 사람 바탕이 됐던 건 바로 전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리우스와 술라도 이 어깨를 나란히 했던 게 둘 다 빠지지 않는 군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로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이 이제 막 갈등을 벌이면 다른 나라에 그러지 않습니까? 야야야 마리우스, 야 나랑 손잡고 술라를 한번 쳐버리는 게 어때? 내가 군대 못해주면 너 금방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로마는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벌이지 않아 라는 식으로 거절을 해버립니다. 물론 멋있다. 자신감도 있고 정치적인 후환을 두려워한 계산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습니까? 군대가 거의 2배나 3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 구한말을 봐도 뭐 그런 상황인데도 둘 다 그런 거에 대한 상황을 다 거절하고 오히려 두 사람이 계속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시기에 내전이라고 부를 만한 혼란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게 됐어요. 근데 척권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마리우스와 술라 둘 다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인 만 단위가 뭡니까? 10만 단위로 사람들을 죽인 군인이거든요. 학살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개인적인 얘기들 어떻게 결혼을 하면서 정리학 결혼을 하면서 이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추문이 뭐가 있는데 추문이 사실이었다. 스캔들 같은 게 인간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고 그 다음에 찌르면 피 대신 뭐 이렇게 막 야망 이런 게 솟아나올 것 같은 사람들인데 약간 찌질한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에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장해 나갔나? 그 다음에 뭐 로마와 적대시할 인물은 왜 적대시할 수밖에 없나? 일권에 사실은
두 사람만큼 유명한 이제 주요하게 볼만한 인물이 유구르타 왕자라고 카르타고 전쟁 때 처음에 카르타고 편이었다가 나중에 로마 편으로 돌아선 그 부족이 있어요. 누미디아.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누미디아의 왕자였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로마군에 입대해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군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반기를 들게 되는데 이 과정, 그 다음에 여기서 로마와 이 누미디아가 서로 체제가 다르니까 갈등을 벌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얘기들이 거대하게 진행되는 스펙타클하게 우리가 그냥 역사책에서 한 줄 누구랑 싸웠다, 누구랑 내전이 벌어졌다를 아주 길고 상세하고 잘 풀어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실과 거짓말이 5대5나 6대4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사료를 바탕으로 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작가가 유추하거나 상상하거나 계산해서 이제 넣었던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다른 일이 없거나 할 일이 없었으면 전 한 일주일 정도 붙잡고 읽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간에 계속 일들이 있는 바람에 나중에야 다 읽었는데 뭐 그런 식의 얘기들. 저는 읽는 순간 지루하거나 시간 가는 줄은 몰랐어요. 네, 가다가 이제 몇 시제 이러고 봤을 정도였으니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가 약간 19금 코드부터 약간 정치적인 투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고 잘 풀어냈어요. 네. 믿고 보셔도 됩니다. 세 권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뭐 글자인데요, 뭐 다 보시고. 시작이 반이니까 아니 워낙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짧은 글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SNS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과 200~300자 정도에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맞습니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 한 권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장편 소설은 그나마 좀 낫죠. 이제 스토리를 쫓아가면서 읽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책들에 대해서 부담들을 많이 느끼시니까 혹시 겁내실까봐. 겁낸다고 안 읽을 책이나 안 겁낸다고 못 읽을 책이나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책을 어떻게 썼냐? 그냥 썼어요. 제가 작정하고 썼으면 그 처음에 글을 쓸 때 제가 책을 아시겠지만 책을 쓸 상황은 절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공부를 관련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준비를 했던 때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쓰기 시작했어요. 인생이란 게 계산대로 흘러가면 그 인생이겠습니까? 인생은 어느 날 문득이에요. 네, 그렇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지 계산했습니까? 그렇죠. 저는 못했어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이게 다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얘기는 아니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얘기는 그냥 본인을 믿으시고 한 번쯤 읽어보고 로마 얘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마지막 6권쯤에 카이사르가 죽고 7권쯤에 아마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그 본격적인 1인자 자리에 오르는 그 과정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요때까지 전 굉장히 기다려지고 하루빨리 번역이 돼서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꽂아 놓으면 제가 언젠가는 다 읽지 않게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한 40년은 더 살 건데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읽으면 뭐 기다리는 맛도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아마 20권 정도 나오면 책 서가 한 칸을 다 채울 거거든요. 한 칸 채우죠. 네, 뭐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한 책 이렇게 책등 쭉 들어가게 되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저 예전에 박경리 선생의 토지 그 하드커버 개정판 나온 걸 봤거든요. 샀는데 책에 꽂아 놓으니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부자 된 것 같은 느낌. 뿌듯해요. 그래서 특히 좋아하는 거 이런 걸 해놓으면. 그래서 지금도 제일 높은데 꽂아놓고 이렇게 올 때마다 봅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시집을 주로 그렇게 꽂아놓는데 번호 좀 못된 성격이긴 하지만 번호 안 빠지고 쭉 꽂아놓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낚시 그랬듯이. 그랬던 것처럼. 시집을 이제 시작하는 그 순서대로 해서 쭉 꽂아놓으면 기분도 좋고. 중간에 괜히 하나 빼보고.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뭔가가 더 얻어지는 것도 있고 꾸준한 재미, 21권을 쫓아가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 출판될 거라고 믿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또 우리 정명섭 작가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재밌다고 말씀을 하니까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1인자 콜린 맥켈러 정명섭 작가의 추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는 멋지게 보일까요? 이름조차 길고 어려운 영웅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부러울까요? 혁명을 일으킨 민중이 부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라고 영광의 역사가 없었겠습니까? 이 땅을 지킨 영웅들이 있고 백성을 편하게 한 군주들도 여럿입니다. 그런데도 까마득한 시절의 외국 사례가 부러운 것은 이게 제가 역사에 그냥 과문한 탓뿐일까요? 자신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외국 역사의 영광만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니까 이렇게 부럽게만 기억하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쳤다고 해야 옳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암담하고 역겨워서 진절머리가 나는 까닭입니다. 걸핏하면 대형 사고에 사사건건 의혹투성이고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해결되지 않고 서민들만 죽어라고 세금에 쫓기는데 이거 외국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 부럽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대주의 아닙니다. 지쳤다고 말해도 변명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력감 때문에 아예 뉴스를 꺼버리신 적 없습니까? 뉴스를 접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도무지 듣고 볼 매체가 없다는 절망감까지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망가질까? 이게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망가지면 곤란하죠. 힘이고 돈이고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거든요. 힘을 내자느니 용기를 잃지 말자느니 이런 마취제 같은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공정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깨어있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에 휘둘리면서도 현실 너머를 보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